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이급 제7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흥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11일 가지급금 70만원은 생산직 근로자인 정찬호의 출장비로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다. 단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장 갈 때 출장비 예상액 70만원 돈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제 출장 갔다 왔습니다. 제대로 정산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출장비 쓴 게 85만원 썼대요.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85만원 기록하고 대변에는 차변 가지급금을 없애주면 되겠다. 대변에 가지급금 70만원 기록하고 차이 금액을 이제 현금을 추가로 주던가 아니면 남은 부분 돌려받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70만원 주었는데 85만원 엄청 많이 썼으니까 모자라는 부분 추가로 주어야 될 겁니다.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분석 끝났다.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돈 주었는지 거래처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입력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제시된 대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할 필요가 없겠다. 자, 차변 먼저 기록할게요. 차변의 여비교통비입니다. 코드 번호 생산직 직원이니까요. 500번대 코드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500번대 여비교통비 사용하고 금액 85만원 기록합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기록하고 거래처 입력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700000 그리고 15만원 추가로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현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1월 20일 주식회사 능력에 600만원을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돈 좀 빌려줬다 이겁니다. 대여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6개월 후가 만기니까요.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요. 1월 20일입니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능력이라고 그러네. 능력. 금액은 600만원. 대변에는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주었네요.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4월 20일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요즘은 세금도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조금 시상성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네요. 뭐 붕괴는 별거 아니다. 그죠?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대변에 있을 겁니다. 요거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계정하고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사 BC카드로 쓰면 될 것이다. 입력합시다. 4월 20일 자, 차변 부채 감소 미지급 세금 금액이 10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 무슨 카드라고 했습니까? BC카드라고 했네요.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4월 30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2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8천만원이 입금되었고요.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원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했다 이겁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발행되었다.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기록될 겁니다. 자본의 증가, 그죠? 그리고 돈 들어오는 거는 차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8천만 원 기록하고요.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대변에 기록되는 자본금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액면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고 몇 주입니까? 2만 주랍니다. 2만 곱하기 5,000 하면 1억 원 됩니다. 1억 원. 액면금액으로 1억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은 8천만 원밖에 안 들었네. 아, 할인 발행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차변의 편의상 이쪽에 쓸게요. 차변 쪽에 다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천만 원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 포지션인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요거 먼저 감소시키고 1,000만 원 요거 먼저 감소시키고 나머지 부분 1,00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4월 30일입니다.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의 자본금 1억 원. 1억 원 맞다, 그죠? 그새 까먹었네. 다시요. 2만 주 곱하기 5,000원. 1억 원 맞습니다. 100000000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는 거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8000000 그리고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 먼저 차변에 적어서 없애준다 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 100000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합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5월 25일 직원 최상도에 대해서 지급한 5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돈 주었답니다. 차변의 급여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3320000이고요. 법에 따라서 원전 징수가 요만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그리고 급여 계정 과목에 대해서 코드 번호는 직원이 경영기획팀에서 일하니까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입력할게요. 5월 25일 차변의 급여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801번 금액은 3320000 대변에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35000290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2969710이다. 2969710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1번 문제 1번 풀어봤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입니다. 7월 24일 미국 ABC사에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요. 수출 신고일은 7월 19일, 선적일은 7월 24일입니다. 수출 대금 전액을 7월 31일에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준 환율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의 경우 공급시기 언제라고요? 선적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 7월 24일의 기준 환율 요거 가지고 수출했을 때의 과세표준 구하면 될 것이다. 얼마요?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2,200만 원이 상단에 적히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일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히는 제품 매출액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요 7월 24일 유형은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은 2,200만 원. 자, 거래처는 미국 ABC사입니다. 그리고
영수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이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8월 20일 주식회사 예가물산에서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 문항 넘어가기 전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환율이 제시된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날짜에 대한 기준 환율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선적일 환율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해가지고 입력하는 것 아시겠죠?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니까 별표를 일단 하나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혹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8월 20일 주식회사 예가물산에서 다음과 같이 원재료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 대변에 당좌 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잔액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 세금 연수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다, 그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51 과세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할게요. 8월 20일입니다. 유형은 51.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기입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이고, 품목 뭐 영어로 돼 있네. 좀 번거롭지만 입력해 줄게요. CN 24-K2 CN 24-K2 K는 또 소문자죠. K2 뭐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수량은 10,000개고요. 단가도 10,000원이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입력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예가물산이라는 곳에서 물건 샀네요. 예가물산.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까지는 맞다, 그죠? 대변만 잘 기록하면 되겠네.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기록하고 절반만큼이라고 했으니까 1억 1,000,000원 나누기 2 하면은 5500000 나오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8월 30일 주식회사 송도에 판매한 제품의 배송을 위해서 운수회사 주식회사 가나운송의 운송비 33만원 부가가세 포함입니다.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매입 매출 지원비 입력 메뉴에다가 요 거래를 지금 입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유형은 뭘 기록하면 된다고요? 매입이면서 현과 유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번호는 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61번일 겁니다. 그리고 분계는요. 제품 팔면서 생긴 운송비니까요. 운반비 계정 과목 쓰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할게요. 8월 30일입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1 선택하면 되고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능 활용하면 되겠다. 330000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치고요. 거래처는 어딥니까? 가나운송입니다. 가나운송. 주식회사 송도에 제품 팔았다고 요거 거래처 입력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한테 현금 영수증 준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운송이라는 운반 회사에서 우리한테 또 현금 영수증 주었잖아. 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계는 차변에 운반비 계정과목 쓰면 되겠습니다. 운반비 계정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자, 4번 문항 봅니다. 9월 8일 주식회사 신흥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 요거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8월 20일에 계약금으로 받았던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랍니다. 부가세용 뭡니까?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준 거니까 11 과세. 회계 처리는요, 대변에 제품 매출 인식하고 차변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거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됐을 거다, 그죠? 그 대변에 있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부채 감소.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니다. 9월 8일 유형 11 과세. 공급가액은 5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신흥. 전자여부 여. 분계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먼저 기록하고, 얼마요?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입니다. 9월 24일 매출 거래처인 고려전자에게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한국백화점에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50만원, 부가가치세 15만원 요거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은 전액 9월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답니다. 선물로 주려고 물건 샀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접대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물건 사면서 세금 내서 받았는데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따라서 부가세용은 54 불공을 선택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입력할게요. 9월 24일입니다. 유형 54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은 150만원. 부가세 15만원. 어디서 물건 샀습니까? 주식회사 한국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자, 보세요. 고려전자한테 줄 물건이지만 물건 산 거는 누구한테 샀다고요? 한국백화점에서 샀다고.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준 사람은 누구라고? 한국백화점이라고. 거래처가 두 군데 제시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어렵지 않죠? 실수해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한국백화점. 백화점. 전자여부 여고요. 불공제되는 이유는 접대비니까 4번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 자, 접대비 매출 거래처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800번대 코드 이걸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죠?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면 되겠다. 미지급금의 거래처 당연히 한국백화점인데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하단으로 자동으로 끌려오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엔터키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한 가지 잘 아시는 점이지만 확인합시다. 불공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는 전혀 나올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일반 점포 입력 메뉴 이제 닫고요.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흥의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첫 번째 자료. 당사는 2017년도 1월 5일 날 주식회사 호연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소거음 1,320만 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2017년도 5월 8일에 부도가 나버렸다 이겁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우리가 과세되는 제품 팔고 받았던 약소거음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부도음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대손 요건이 6개월이 경과한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 5월 8일에 부도 났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대손 요건 인식되는 게 아니고 6개월 기다려야만 된다. 그러면 11월 달이다. 그죠? 11월 달이면 1기가 아니고 2기일 겁니다. 그래서 2기 확정 때 요거는 대손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자료는 2번 1기 확정 신고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됐습니까? 2번 두 번째 자료 봅시다. 외상 매출금 5,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2014년도 2월 9일에 백두상사에 대한 거랍니다. 이 외상 매출금의 회수를 위해서 당사는 법률상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돈 못 받았다 이겁니다. 2월 9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답니다. 키워드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그죠? 그러면 2월 9일 요날 그냥 바로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기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해야 되겠네. 그리고 대손세 공제는 예정 신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월 9일이 예정 신고 기간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1기 확정 신고할 때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자료 분석해 볼게요. 2015년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상생에 대한 외상 매출금 1,650만 원 부가가치 포함입니다. 요거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 원 부가세 포함 요거를 2017년도 6월 17일 날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당사는 동채권액에 대해서 2015년도 6월 파산했을 때 그때 즉 1기 확정 신고할 때 2015년도 그때 대손세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었답니다. 상대방이 파산돼 가지고 대손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상대방 회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가지고 돈이 지금 회수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수된 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90만 원은 다시 나라에 납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여기 양걸로 이번에서 열심히 계산했잖아. 그지? 여기서 요 부분만큼은 차감시켜 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이번에 대손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실무에서는요. 보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식은 세금을 깎아줄 세금이 작아질 때만 작성하는 서식이랍니다. 따라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만 기입을 하면 되고 요거는 오히려 세금을 지금 플러스로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지? 그래서 굳이 요 내용은 요 서식에 기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실은 해석이 됩니다만 요 문제에서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요 내용들을 전부 읽어보고 이번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아라. 그걸로 묻고 싶어 하는 것이 요 문제의 취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좀 입력해 주십시오. 즉, 요 내용이 만약 입력해야 되는 거면 좀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듯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될 때는 이거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왜 입력하라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도 입력해 주기로 하자.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양갈로 4번 자료 봅시다. 2016년도 3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걸로 외상 매각했답니다. 2017년도 5월 20일 날 현재
태안시립의 대표자가 사망해서 기계증지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답니다. 사망해가지고 돈 지금 못 받게 됐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겁니다. 돈 못 받습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러면 대손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거다 이겁니다. 언제 그게 입증되었다고요? 5월 20일. 아, 1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게 맞네.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자료 열심히 분석해 봤고 결론적으로 2, 3, 4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맞다. 다만 3번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입력할 때 요거는 플러스로 지금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지? 플러스를 입력하되 3번 자료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받는 금액이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됐죠?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메뉴 엽니다.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탭이 대손 발생도 있고 대손 변제도 있습니다. 뭐 대손 발생이지. 그치? 공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손 발생 탭에다가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바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할게요. 자, 양갈로 2번은 2월 9일이다. 그죠? 2017년도 2월 9일. 2017-0209. 대손 금액은 5,5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55000 000 입력하면은 곱하기 110분의 10이 곱해져 가지고 부가가치세 금액인 500만 원이 자동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백두상사.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6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 대손 확정일에는 뭘 적으면 되겠습니까? 돈 받은 날 2017년도 6월 17일 금액은 99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9900000을 입력하되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엔터 치면 부가가치세 금액인 90만 원이 톡 튀어나온다. 마이너스로. 거래처는 상생. 자, 대손 사유는 7, 대손 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다. 그지? 7번 직접 입력을 선택한 다음에 타이핑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대손 채권 일부 회수. 대손 채권 일부 됐습니다. 양갈로 4번. 그리고 날짜는 2017년도 5월 20일입니다. 금액은 770만 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70만 원이 톡 튀어나오고요. 거래처는 태안실업 이렇게 입력하고 사망이다. 그죠? 3번 선택하시면 모든 내용 입력 끝났습니다. 됐죠? 자, 메뉴 닫으면 되고 저장할래요? 라고 보조창 나타나면 예! 라고 클릭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봅니다. 다음은 2017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 요거에 대한 자료다. 아래 주어진 자료만으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해서 세액공제 받기로 한답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전자신고한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받을 수 있을 거다. 주의할 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확정신고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맞다 그죠? 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구나. 자, 메뉴 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요. 기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합니다.
까먹기 전에 전자신고세 공제 먼저 입력합시다. 자, 오른쪽에 53번 라인에 전자신고세 공제 라인 있고요. 여기 10000 입력합니다. 자, 제시된 내용 읽으면서 바로 입력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매출은 2억 원이다. 부가가세 별도 1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그지? 200 000 양갈로 2번입니다. 양갈로 2번 자료.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다. 직접 수출했다 이겁니다. 영세율 적용되면서 기타죠. 그죠? 6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3번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에 22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답니다. 대손세액 가감란에 세금 깎아지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록하면 됩니다. 22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열심히 계산하면 20만 원 나오겠다. 그죠? 요거를 마이너스로 기재하면 되겠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00000. 4번 카드 매출로 5,50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로 110만 원 발생했다. 돈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전부 3번 라인에 적으면 됩니다.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5500000 플러스 1100000 하면은 56100000 나옵니다. 56100000.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1 해볼게요. 그러면 5100만 원 나옵니다. 요게 과세 표준이고 510만 원이 부가가치다. 이렇게 분석 가능하고요. 3번 라인에 무언가 금액 적히면은 그 금액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도 우리 적어주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19번 라인에 그 금액 안 적는다고 감점은 되지 않을 겁니다만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5,100만 원 곱하기 1.1 하면은 뭡니까? 5,610만 원 톡 튀어나오겠지. 뭐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3번 라인입니다. 5100000 그리고 19번 라인에 561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5번 문항입니다. 표시해 볼까요? 구매 확인세에 의한 원재료 매입은 4천만 원으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랍니다. 아시겠죠?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거래로서 우리가 물건 사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부 입력에서는 요거 52영세라고 입력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10번 또는 11번 라인에 반영될 겁니다. 원재료 산 거니까 당연히 10번 일반 매입 쪽으로 반영돼야 되겠지. 다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공급가액만 4천만 원 기록되고 부가가치세는 0원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출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는데 이 문제는 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은 거가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못 풀리고 전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것 같으니까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별표 쳐놓고 잘 연습해 두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4천만 원을 10번 라인에 40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뭐 세액은 0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는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것도 있고 0%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입력할 때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은 과세 표준 적으면 자동으로 10% 곱한 금액이 부가세 입력되고 영세율은 아무리 열심히 입력해도 여기 세액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이렇게 딱딱 일률적으로 딱딱
세팅이 되어 있는 반면 매입은 우리가 공고가액도 넣고 부가세 넣고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본문 내용 할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됐죠? 그 부분 떠올리셔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부분 어렵진 않지만 조금 특이한 점으로 보여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6번 배기량 2000cc고 4인 승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부가세 포함 1650만 원입니다. 요거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0번 또는 11번 라인에 적어야 되고 여기 적혀있는 부가세 매입소득세 안 된다 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이 부분 다시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고니까 고정자산 매입 쪽에 적어야 되겠다 그죠? 165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1650만 원 나누기 1.1 하면은 1,500만 원 나옵니다. 요거를 2로 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1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16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여기 49번 라인에다가 그 내용을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1로 000 1로 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번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 8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게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랍니다. 2기 예정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아차아차 누락했다. 그거 확정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한 거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은 예정신고 때 뭔가 세금을 작게 신고하고 작게 납부했으니까 가산세가 있습니다. 반면 요거는 뭡니까? 매입을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고 요거는 엄밀히 따져보니까 예정신고할 때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낸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매입만 누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매입에 대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만 반영하면 충분하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면서 매입이다. 12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그러면 37번 라인에다가 그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80만 원 그리고 8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80만 원이 부가가세 별도니까 그지? 80만 원과 8만 원. 80000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8번 자료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 세금 150만 원이다. 요거는 21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그죠? 150만 원. 요렇게 적으면 열심히 입력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난 것 됐습니다.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X 버튼 누르면 저장할래요? 라고 묻거든요. 예 라고 누르면 되겠다. 문제 4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5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제조부서 120만 원, 영업부서 60만 원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월할로 계산하고 음수 입력하지 말 것.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내년분을 미리 준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변의 성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자, 보험료라는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과대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줘야 되겠다. 얼마씩요? 자, 5월 1일인데 1년치래요. 그러면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다. 그지? 그러면 내년도 1, 2, 3, 4 4달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년치가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4 하면은 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영업부서는 그 절반이다. 그지? 그러면 뭐 열심히 계산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겠네. 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수동계산이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요.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대변에 보험료가 지금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먼저 제조부서 500번대 코드 먼저 조정해 줍시다. 요거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이더라. 400000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 줄여주는 겁니다. 20만 원 줄여준다. 200000 그리고 요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당사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탁상시계를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요 이걸로 계상했는데 결산 시 미사용분 5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했답니다.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상시계 사가지고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기말해 보니까 좀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으로 바꾸자. 일반적으로는 기중에 소모품 B 계정 과목으로 썼다가 그거를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바꾸는 형태가 많이 출제되는데 조금 변형해가지고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못 풀 이유 전혀 없죠. 로직은 똑같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수동결산. 자, 차변의 광고 선전비가 너무 크다. 대변으로 적어서 좀 줄여줘야 되겠다. 800번대 코드라고 했습니다. 얼마요? 50만 원을 좀 줄여주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주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미국에 있는 다저스사의 외화 장기 차입금 10만 달러, 장부가액 1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보고기간 종료일, 즉 회계연도 말일,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랍니다. 외화의 환산이다, 그죠? 자, 1,200원 곱하기 10만 달러 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말 환율로 환산해보니까 1억 2천만 원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현재 1억 1천만 원이 기록되어 있다 그죠? 부채가 증가한다. 우리 입장에서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계정 과목 인식하면 되겠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빼기 1억 1천만 원, 1천만 원이 되겠다. 입력할게요. 수동 계산이네요. 차변 외화 환산 손실 1천만 원. 대변의 부채 이름이 뭐라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 기차입금. 다저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제조 부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해서 월할상각 일반 첨표 입력에 반영하십시오. 단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자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고 수동결산 입력해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취득원가. 자, 정유법이네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5년,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취득을 올해 7월 1일을 했네. 그리고 상각률은 0.451이랍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1억 원 마이너스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제로다 그죠? 올해 취득했으니까 곱하기 정률 0.451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요. 올해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월할 상각하라고 돼 있으니까 12개월분의 7, 8, 9, 10, 11, 12 6개월이네. 이렇게 계산해야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나올 겁니다. 1억 원 곱하기 0.451 하면은 4,510만 원 나오는데요.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은 550,000이 나옵니다. 요 깨끗한 쪽에 다시 적을게요. 550,000. 됐죠? 요거를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동결산으로 입력하기로 할게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여시고 1월부터 12월
제조 품목 관련이다. 그죠? 매출원가 쪽에 반영돼야 되고 매출원가 쪽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이쪽에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225500000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기말연재 제품에 대한 실제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30개는 정상적인 거고 나머지는 비정상이랍니다.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과 관련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해서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다른 기말 재고 자산은 없는 걸로 가정한답니다. 비정상 감모 손실 구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수동 계산으로 입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말 제품 가액까지 반영해가지고 결산 완료를 해라고 했으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거까지 전부 반영되고 난 실제 있는 금액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재고로 탁 입력하고 전표 추가까지 딱 클릭해가지고 결산을 완료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우리 본문에서 충분히 연습했던 부분인데 이게 출제되었네요. 별표 일단 하나 치시고 입력하도록 합시다. 일단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수동 계산으로 입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자 얼마입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이 구해보면 되겠네. 장부에는 300개 있다고 했는데 실제 참고 보니까 230개밖에 없습니다. 70개가 지금 감모가 생겼네. 근데 70개 중에서 30개는 정상. 그러면 40개 요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이겁니다. 40개 곱하기 취득원가 만원 곱하면 40만원 나옵니다. 됐습니까? 40만원을 수동계산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인식하면 되겠다.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감모 인식하고 금액은 400000입니다. 대변에는 제품에 대한 거다 그지? 대변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감소를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저기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그죠? 매출원가 아닌 이유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니까 타기정 대체 적용 8번을 이쪽에다가 입력해 준다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한 수동 계산은 끝났고요.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실제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모두 반영되고 난 실제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다. 자, 여기서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 요 라인에다가 그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 자, 230개밖에 없죠. 다시요. 이렇게 올리고 230개밖에 없고, 그지? 정상 감모 30개, 비정상 감모 40개, 전부 반영하고 나면 뭐 실제 230개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230개 곱하기 만원. 이 문제에서는 평가 손실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취득원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230개 곱하기 만원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230만원 나옵니다. 요거를 기말 제품 재고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탁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정상 감모 30개가 자연스럽게 매출원가로 반영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230. 자,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라인에 2300000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요 앞 문항에서 이미 전표 추가를 클릭했기 때문에 이미 뭔가가 입력되어 있다 그죠?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싹 없애버리고 요 상태로 다시 새 입력할까요? 라고 묻는 대화창이 나타난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라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를 하면은 예라고 하면은 그리고 요 대화창에서도 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앞 문항에서 입력했던 요 제조 부분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것도 자연히 입력되어 있으니까 반영이 돼서 전부 추가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순수한 제품의 기말 재고 230만원 요것도 반영돼 가지고 전표가 탁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본문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이것도 메뉴 닫을게요. 사실은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 딱 누르면 조금 전에 전표 추가 내용이 딱 반영돼 가지고 그 전표들이 쫙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닫고요. 자, 이제 마지막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한마음 여성입니다. 세대주고 입사일이 2015년도 4월 1일 국내 근무랍니다. 이 사람의 사원 등록 코드번호 105 사원 등록을 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라고 표시하라 이겁니다.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보면서 바로바로 판단하면서 체크하도록 합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위의 소득이 전부이고요. 위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이라고 가정한답니다. 사원등록 메뉴 입력하는 문제이다. 그죠? 원천징수 탭 누른 다음에 사원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코드번호 105번. 이름이 한마음. 주민등록번호가요. 자, 문제지를 보면서 저도 입력할게요. (7 1 0 6 3 0 2 4 3 4 5 6 7) 입사일이 2015년도 4월 1일. 그리고 내국인이고 국내 근무다. 국외 근로제공 이런 걸 국외 근로 제공 이런 부분은 부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그죠? 기본 세팅 값이 변동이 없다. 그죠? 그대로. 아, 이렇게 잘 체크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본인에 대해서 부녀자 공제 또는 한부모 공제가 맞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이니까 부녀자 공제 또는 한부모 공제가 혹시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합니다. 자, 배우자가 김태우가 있네요. 다만 배우자가 올해 3월 3일 날 사망했답니다.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사망일 전일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록 사망했지만 사망하기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배우자가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맞벌이하는 집이다 이거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공제 내용에 대해서 요 공제는 총 급여액 얼마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얼마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라는 규정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우리가 실기편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딱 하나 지금 보고 있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는 부녀자 공제에서는 그 금액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훨씬 자신감 있게 답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렸고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뭐요?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다라고 했다. 그것만 좀 기억해 두자라고 했습니다. 한마음 본인의 총 급여액이 2,900만 원이랍니다. 총 급여액 자체가 2,900만 원, 3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다. 그죠? 근로소득 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고란에 총 급여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 딱 판단할 수 있고 그걸로써 요 배우자 내용을 보고 자신감 있게 부녀자 공제 쪽에 체크를 딱 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사실은 실무에서는요.
내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분야별 공제 체크했다. 그런데 이 한마음에 총 금액이 엄청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정도 돼가지고, 요 한마음의 근로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보다 초과해버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여자 공제를 체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해버리니까 아무리 분여자 공제 체크를 하더라도 추가 공제 금액은 0으로 자동으로 딱 계산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거를 금액을 따질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시험 치는 입장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분여자 공제 체크했다고 해가지고 채점자가 감점해버려도 우리는 사실은 할 말은 없는 상황이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그거 자신감 있게 체크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결론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분여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됐죠? 그래서 분여자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오케이 적용받는 것이다 라는 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라고 체크를 합니다. 퀴즈. 한부모 공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한부모 공제는 요건이 어땠습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한부모 공제라는 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한부모 공제는 남자도 받을 수 있고 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여자 당연히 한부모 공제 요건 추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기말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누구요? 직계 비속이어야 됩니다. 직계 비속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가 된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렇게 복습해 보았고 자 12월 31일 현재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일 전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 본문에서 이미 다루어보았던 내용이고요. 복습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따박따박 입력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여부 체크하면서 입력합시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배우자네요. 배우자니까 3번 이렇게 선택하고 자 내용을 보면서 열심히 입력할게요. 김태우 주민등록번호가 자 7004201434567 자 배우자 사망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가 되니까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는 나의 요건을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김태우는 올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체크. 됐습니까? 그리고 유지인 뭐네요.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 이렇게 체크하시고 유지인 46073024456778 자, 어머니다 그죠? 미국에 거주한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이 500만 원이다. 자,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서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의 요건 71세네 오케이 충족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거 뭡니까? 미국에 거주한답니다. 자, 주거 형평상 부모님이 고향에 산다. 그런 부분까지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니까 나이가 71세라 하더라도 즉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로 우대 공제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유지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라고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딸이네요. 김성유 직계 비속입니다. 4번 김성유 02 0805 412 3456 이렇게 체크하고 자 일본에 유학 중이다. 소득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고 나의 요건은 15세니까 충족합니다. 자 일본에 유학 중이다. 신경 쓸 필요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은요. 항상 같이 사는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세 이하 요거를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아들 김호식입니다. 김호식 060-505-3123-456 자, 아들은 같이 살고 있고요. 소득 없답니다. 나이는 11세입니다. 그러면 기본문제 대상 된다, 그죠? 3번 이렇게 20세 이하를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한다정 언니입니다. 입력할게요. 형제자매니까 6번 입력하면 되겠고요. 한다정. 자, 주민등록번호가 670112 2434 528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같이 살고 있고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이랍니다. 자, 소득금액권 따질 때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 합해가지고 따진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소득 없고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있다. 딱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이가 50세구나. 나이 요건 충족 못하니까 이 언니에 대해서는 기본문제 대상 적용받을 수 없다.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사원 등록 메뉴의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됐습니다. 별 내용은 사실은 없었다. 그죠? 핵심 포인트. 주민등록번호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은 뭐 핵심 포인트는 별거 없었다. 체크해 봅시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가 조금 희석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분열자 공제에 대해서 O라고 체크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이 중요한 거였고요. 유진 외국에 살기 때문에 기본 문제 안 된다라는 걸 체크해야 되겠고 한다정은 나의 요건 때문에 부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뭐 배우자 사망했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딸인가요? 딸이라고 했다 그죠? 딸의 경우에는 외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공제 된다. 뭐 그런 게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등록 메뉴 닫으시고요. 2번 문항 연말정산 문제 봅시다. 2017년도 8월 1일 날 입사한 최용재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소득명세 탭, 월세주택 임차 차입 명세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랍니다. 최용재는 무주택 세대주고요. 부양가족 없답니다. 됐죠? 자, 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 나와 있다. 요거 보면서 소득명세 탭에다가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월세 자료 보고 요 메뉴 입력하면 되고 그 외에 각종 공제 대상 지출액들 판단해서 요 메뉴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빨리 입력해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여시고요. F2 버튼 눌러서 최용재 올라옵니다. 자, 먼저 전 근무지 자료 보면서 소득 명세 탭 작성해 볼게요. 자, 위로 약간 이동하고요.
주식회사 믿음 상사랍니다. 전 근무지가 상사.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 저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0685 23245. 근무 기간이 2017-0101부터 2017-0730 이렇게 되고요. 급여가 2,500만 원, 상여가 300만 원. 급여가 25000 000 그리고 상여가 300만 원. 3000 000 그리고 자, 각종 사회보험액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자료가 밑에 있다, 그죠? 요것도 따박따박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자, 국민연금 1260000 건강보험 856800 장기요양 56070 고용보험 182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근무지 자료가 제시될 때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제시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그죠? 이 문제는 조금 실무에 가깝게 출제가 되었네요. 이런 사회보험료도 있다라는 거 조금 특이해 보이니까 못 풀 리는 없다 그죠? 어렵진 않지만 특이해 보이니까 별표 하나 쳐두시고 앞으로 시험 쳐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조금 이런 것도 혹시 나오면 안 놓쳐야 되겠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연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요거다 그죠? 자, 결정세액 전 근무지에 대해서 결정세액도 있고 기납부세액도 있고 차감징수세액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전 근무지에서 결론적으로 낸 세금은 뭘 의미한다? 결정세액 요게 의미가 돼. 요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38232요. 38232 요거를 전 근무지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해야 되겠다. 자, 382 325 그리고 38232 이렇게 입력하고 자 그러면 소득면세 탭은 입력 끝난 것 같고요. 자 연말정산 자료 읽어봅시다. 월세 자료 있으니까 요거 먼저 입력할까요? 오케이 예, 월세 자료 월세 자 집주인이 누굽니까? 이소영이네요. 이소영 주민등록번호가 770811 2105-948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면적은 45 그 다음 주소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일 하이빌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자, 임대차 기간이 2017 0101부터 2017 1231까지다. 연간 월세 매월 월세액이 50만 원이고 1년 동안 총 지급액 60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600만 원이겠다. 그죠? 오케이. 6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내용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입력될 겁니다. 공제대상 금액, 세공제 금액은 오케이. 이렇게 월세 내용 입력했고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 내용 완성합시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80만 원, 저축성 보험료 50만 원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료만 된다 그죠?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고 보장성 보험료만 8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자, 확대 버튼 눌러서 화면 좀 키울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장성 보험 일반 이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얼마요? 80만 원. 다음 의료비입니다. 상해 수술비 500만 원,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답니다. 의료비 공제 당연히 되고요. 이 부분 신용카드 공제도 될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 내용을 보니까 위의 500만 원도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금액 제시돼 있다. 오케이, 문제 없다. 제시돼 있는 금액 받아 먹으면 된다. 그리고 건강 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 120만 원. 한약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치료 목적이라면 되는데 이거는 뭐 건강 증진 목적 보약지인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 컨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만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0만 원과 500만 원 합한 550만 원을 본인 의료비 쪽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본인 의료비에다가 5500000 입력하면 되겠다.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등록금 1000만 원 되죠. 한도 없이 다 됩니다. 대학원도 된다, 본인은. 영어 학원비, 업무 관련성이 있음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뭐 취약전 아동일 경우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영어 학원비 안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인정 안 된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적어야 되겠네요. 본인 교육비 1000000 확인 버튼 누르고요.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바로 적읍시다. 자,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여기다가 금액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300만 원. 확인 버튼 누르고. 신용카드요. 1,800만 원 썼는데 해외 사용분 300만 원과 위에 그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해 수술비 500만 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요 500만 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해외 사용분 300만 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쪽에다가 1,500만 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250만 원 이것도 적어주면 되는데 대중교통분이 30만 원 있으니까 220만 원과 3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요. 신용카드 그새 까먹었다. 얼마였더라? 1,500만 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220만 원하고 30만 원. 일반 현금 영수증 2200000 그리고 대중교통 300000 이렇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모든 내용 끝났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 입력 완료.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